네, 이어서 전문가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분이죠. 유튜버 한세구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증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우선 미국의 테이퍼링이 임박해 있습니다. 우선 네. 또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 테이퍼링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언제 끝내느냐만 남아있는 거지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숙제 같은 게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테이퍼링의 뭐 시기나 규모 또 어떻게 진행하냐를 두고 이제 주시장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장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테이퍼링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임박했다. 그리고 이 테이퍼링은 시기의 문제만 다소 있을 뿐이지 시장이 언젠가는 겪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시장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비단 뭐 이번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2013년 가장 가까운 그 2013년에도 우리가 그 테이퍼링을 할 때 그때 이제 버냉키 쇼크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은 반드시 테이퍼링을 하면 일시적인 쇼크를 받게 마련이에요. 그게 예정돼 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장에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오히려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불안정성을 더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맞을 매는 빨리 먹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은 상당 부분 빨리 해주기를 오히려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매파로 잘 알려진 그 카플란 총재 같은 경우에 달라스의 테이퍼링이 요즘 이제 그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고용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좀 늦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새로운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건 알고 있지 않았건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아마 지금 저희가 추측하건대는 매달 1,200억 달러씩 그 사주는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나 재조정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 시장은 굉장히 그 신경질적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텐트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기한테서 그냥 젖병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가 그 젖병에 한 5분의 4를 먹었다고 그래도 일단 굉장히 신경질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발작이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시장에서도 한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한데 과거의 예를 봐도 그렇고 일단 충격은 시장이 한번 반응으로서 나타내지만 바로 시장은 그 새로운 조건에 대한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작 문제는 뭐냐면 테이퍼링이 거의 종료되는 마지막 단계, 그거는 이제 금리를 손대는 거겠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시작해서 끝나는 그 마지막 해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과거에도 종종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꼭 그 넘어가야 되는 이 유동성 축소, 풀어놨으니까 축소를 해야죠. 이거에 대한 내성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테이퍼링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표, 그 테이퍼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테이퍼링의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이미 여러분이 감지하셨겠지만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 시장의 큰 축을 세 개로 나누면 외국인, 기관 투자가 그리고 개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그중에서 자기 의지대로 상당히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외국인이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그 환율 변동에 따라서 행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큰 그 수요 세력 한쪽 축이 없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도 전혀 환율하고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제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근데 이런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랑 벌써 이런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 게 7월부터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이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하고 미국 시장하고 전혀 다른 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거의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환율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그 사실 외국인들 자금 중에서도 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있는 자금이 있고 유동성이 넘치니까 단기적으로 와 있는 자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로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자금보다는 단기적 자금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장기적인 그 투자 자금들은 수급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이제 단기적 자금,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헤지펀드요. 최근에 대만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서 그 매도를 지속해 나가고 뭐 또 파생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그 헤지펀드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주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보다는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그런 단기적인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대략 한 30조 7천억 이상 팔았지 않습니까? 순매도. 네. 얼마나 더 팔 수 있을까요? 그런 단기 자금의 흐름을 본다면 그게 추정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환율의 변화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가 피크아웃했다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구실의 하나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환율이 가장 중요한데 그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은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환율이 되게 어정쩡한 그 상황에 있다. 이게 1,200원 쪽으로 아예 가버리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환율이 떨어지고 어제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환율이 더 떨어졌던데 그러면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원화 강세가 되면 오히려 이게 쉽게 해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환율이 딱 중간 위치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거다 이거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정쩡한 위치에서는 소위 말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헤지펀드들의 그 시장을 가지고 그 파생과 연결해서 흔드는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우선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뭐 FOMC 이후에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부분 참가자들이 연내 테이퍼링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지지한 발언과 함께 그 이후로도 뭐 경기 둔화 이야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코로나19 변이의 뭐 재확산 우려, 뭐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다가 뭐 원화 약세, 중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뭐 대내외 변수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어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뭐 패닉셀링이다 이런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패닉셀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거가 그 패닉셀링이라고는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 주말에 좀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 거의 패닉셀링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그 마진콜 물량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시지만 그 지난 주말에 신용거래의 반대 매매가 400억이었거든요. 이게 코스닥에서만요. 이게 14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증시 화랑을 그 등에 업고 개인 투자가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레버리지 쓰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가 조금만 그 떨어져도 바로 마진콜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패닉셀링이라고 보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죄송합니다. 움직임을 보면 지수가 오르면 팔고, 네, 떨어지면 사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개미들도 상당히 스마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하락할 때 개인 물량이 늘어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패닉셀링이라고 정리해서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개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인지하시듯이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3,000 기준으로 해서 하방은 어느 정도 확인시켜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시간 싸움에 지는 분들은 이거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루함하고 공포하고 싸우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무슨 실적이 어떻고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멘탈적 측면에 얼마나 내가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지금 시장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실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테이퍼링은 이제 피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뭐 빨라지냐 늦어지냐 그 차이인데 그렇죠. 테이퍼링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업종이나 종목을 고른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과거의 같은 경우를 우리가 끌어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과거에 테이퍼링 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근데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 신경질적 반응을 시장이 보인 후에 금방 시장이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는 시장이 대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은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중소형주가 아니라 좀 대형급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관련된 파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미국의 나스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기술주들 그러니까 뭐 플랫폼이나 2차 전지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관련주 소재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제가 네. 우리 한 대표 유튜브 보니까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공부를 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은? 2차 전지는 저는 이렇게 봐요. 2차 전지가 이제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만 하면 다 돈 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3사가 합치면 점유율 세계 1위인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마다 그 추구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켓쉐어를 추구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마진이나 제품의 퀄리티를 주장하는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3사가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회사 같은 스타일이 나는 좋다. 뭐 이거 선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마켓쉐어를 갖는 2차 전지 회사를 나는 사고 싶다면 그런 회사를 사시면 되는 거고 마켓쉐어는 떨어지지만 퀄리티가 높고 마진이 좋은 쪽으로 가는 회사를 택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택하시면 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저는 뭐 마켓쉐어보다는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뭐 메모리 반도체 고점 우려라든지 뭐 대외 변수 우려도 있고 해서 삼성전자 뭐 네. 직격탄 맞았잖아요. 근데 그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메모리 반도체는 뭐 어제는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게 미국에서 좀 올랐으니까 우리는 좀 오늘 높게 출발할 것 같은데 얼마큼 버티냐가 문제인데 이건 조금 왜곡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에서 그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여기서 강구하는 게 뭐냐면 IC 칩,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IC 칩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전부
스톱이 되니까 그 재고가 쏟아져 나면서 현물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면은 긴 호흡으로는 뭐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호흡으로. 예. 네, 우리 한 대표 100만 개미당 당수시죠? 네. 이제 1000만 개미당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많이들 저 사랑해 주셔서 네, 뭐 그렇게 예, 됐습니다. 어때요? 그 100만 개미당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배터리나 반도체 이외에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긴 호흡으로는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꼭 필요한 그 커머디티 쪽에 그 베이직 머티리얼스라고 그러죠. 그런 쪽에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 주식 투자는 거꾸로 이런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그냥 조금씩 담아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상품 쪽에서 특히 기초 소재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에 또 시장 수급 측면에서도 뭐 시가총액 뭐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도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망 좀 전에 또 뭐 기초 소재 상품 뭐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해주셨는데 하반기 전망 끝으로 한 말씀 더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올해 시장은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작년하고 전혀 다른 시장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대 수익을 좀 많이 낮추셔야지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다. 이게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고 있는 뭐 3,600 뭐 이런 거는 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해야겠지만 또 연말 되면 10억 대주주 요건 때문에 또 매도 물량을 우리가 또 겪어놔야 되니까 한시적인 상승 정도로 금년 하반기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